네,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쳤더니 100점을 맞아서 기분 좋게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마치 왜 100점 이상을 못 맞았냐라고 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6.5% 시간외에서 밀리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포인트, 엔비디아 폼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 줄 평으로 성장주에게 부담스러운 단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앵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분명 시험을 받았거든요. 시험을 받아서 100점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1등급에 들지 못했다. 이런 비유가 저는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하고 이 실적 발표를 둘러싼 많은 증권 계통에 대해서 이제 평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 막 우겨가면서 아니다, 엔비디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 역시도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대비해서 과거에 뭐 3개 분기라든가 아니면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실적을 발표한 것보다는 이 퍼포먼스가 조금 더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기에는 약간 자금 지출에 대한 부담감 일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진행상이나 마감 상황,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 시간의 흐름이 다소 아쉬운데 그 흐름이 조금 매크로 변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은 기준금리가 실행이 안 됐죠. 기준금리가 실행이 안 됐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원화들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4원 정도. 그 다음에 되게 재밌죠.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달러화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AI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오히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미 국내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 안 할 거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 못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당분간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엔화 금리를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마이너스 금리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뭐 미국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남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먼저 팔 거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NK 트레이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IB마다 다르지만 어떤 IB들은 NK 트레이드 청산이 뭐 90% 됐다라고 보는 IB도 있지만 아직 65%밖에 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IB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더니 글로벌 시장에서 충격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BOJ 측에서 이런 매크로 동향을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불안이 있다 보니까 선뜻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판단해요. 이런 와중 속에서 엔비디아 측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우리가 원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오늘 밤엔 미국의 GDP 발표가 있죠. 오늘 밤엔 GDP 발표가 있고 내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되고 9월 6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발표를 앞두고 투자분들께서 약간 좀 뭐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GDP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2.8인데 2.8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안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예측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GDP는 예측치가 2.8인데 2.8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PC 같은 경우는 2.5%인데 실제치가 아마 이제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막 말씀드리면서 헷갈리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있으니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고용지표보다는 고용지표는 잘 나오면서 물가지표는 잡히는 게 베스트죠. 25bp입니다. 근데 고용지표는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침체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물가는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25bp인데 혹시라도 50bp를 인하하면 어떡하지? 50bp를 인하했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이게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기준금리를 25bp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를 이제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를 강하게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일단은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섹터는 수급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자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지만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기 테마,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테마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완성차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근데 조선이랑 방산, 전력설비랑 전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보안 관련 종목들,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부분과 많이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 그야말로 볼 것들이 참 많고 해석되는 것도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성장 섹터는 수급 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와 관련해서는 매매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역시 엔비디아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엔비디아가 또 시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매를 먼저 맞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투자분들의 눈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뇌피셜로만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종종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추이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도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내놨던 것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 주당 순이익도 시장에서는 0.64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0.68달러를 기록을 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잘했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꾸준하게 올해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부터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실적이 향상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조사를 했었던 것보다 거의 20%, 30% 상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의 실적 향상도 못 보여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15%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EPS가 0.64가 나왔으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10%, 8%, 10% 정도거든요. 근데 0.68달러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15%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를 꾸준하게 체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저희 손 팀장 저거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놈, 이렇게 욕을 하시겠지만, 꾸준하게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네, 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엔비디아 실적도 체크를 했고, 이 손 팀장이 이 인베스팅닷컴에서 캡처한 자료를 통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보여줬던 실적 폭을
기억을 상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방구석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유동성을 담당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수급 주체들이 엔비디아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매매 패턴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물론 이렇게 폭발적으로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 사업을 접을 건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작년 3분기의 실적 피크를 기록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폭 증가치를 보여주면서 저평가 매력도를 부각시키면서 주주환원을 꾸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GPU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IT 전기전자 전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꾸준히 쓸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엔비디아 퍼가 70, 80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12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또 박스권 내부로 갇힌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퍼는 4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에서 퍼가 45, 40, 35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 저평가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당장 사기보다는 딱 차트를 켜가지고 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본 다음에 나는 요 정도 가격대면은 살만하다. 저렴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눌림목을 만들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한 2주 전,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은 고스란히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HBM3E나 HBM4로 인해서 실적이 나온 적이 없고요. 우리가 DDR5나 낸드 플래시로만 이 정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28만 원을 불렀던 이유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3E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물론 블랙웰 같은 경우 4분기에 출시를 했지만 전력 소비 문제,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이 계산 능력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H200을 H200A로 대체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12개월 선행포가 5.5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남들보다 비싸게 사기는 싫은 거죠. 근데 실적 발표라는 주요 이벤트 앞두고 혹시라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오후장에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초가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차분하게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참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키워드 두 번째부터는 관련된 내용 핵심만 좀 들어보고 관심주 주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역시 현대차랑 기아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우리 은별 앵커가스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랑 투자 규모랑 주주 환원 정책 이것만 볼게요. 일단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작년에 발표했던 투자 목표치보다 10.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놨던 목표치보다 10.1% 증가했다. 요거는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가 투자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적 대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R&D 투자 비용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어떤 제조업이든 성장주든 자신들의 매출 대비해서 10% 이상 투자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이고 2033년까지 120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년당 12조를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173조입니다. 173조가 나오고 있는데 1년간 12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연간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10% 소폭 안 되게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의 시가총액 규모랑 앞으로 향후 영위할 수 있는 매출액 규모를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점유율이 10%가 증가가 되고 있고 무디스라든가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이 A등급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현대차에 대한 재무구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지금 4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고 배당급을 1만 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기존에 유지했던 기조는 연간 약 3천억에서 5천억가량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절반 이상을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천억에서 5천억인데 자사주 매입 규모가 4조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 규모보다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현대차가 지금 막 28만 원, 29만 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25만 원대, 26만 원대에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를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주주환원 정책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 실적 발표마다 자사주 매입량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할당량이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는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가운데 이 횡보를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와 투자 전략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원전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체코 등이 태클을 걸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프랑스도 체코 당국에 한국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항의를 했지만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수주에 임했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없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단기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두산 밥켓과의 합병 비율로 인해서 금감원 관련 악재가 나왔을 때는 단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 원전 관련 악재를 투자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발현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 관련 탑픽으로 매매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3가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전망과 관련해서 대장주 2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했던 현대차 투자자의 날이었었죠. 이제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 함께 보시고요. 관심주에서는 원전에 대한 악재 최근에 좀 더 올라오고 있는데 걱정 없다라는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전략으로 함께 보시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